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작년도와 재작년도 가장 쟁점이 많이 되었던 이슈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고요. 이에 따라서 전 세계가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엄청나게 뛰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한국의 경우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요금, 가스요금 올라간 것을 떠안았죠. 그러니까 즉 적자를 봤습니다. 반면 국내의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그만큼 올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적자의 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표 보시면은 한전이 지금 갖고 있는 부채가 작년도 3분기 현재 약 204조 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적자가 증가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전기요금이 일부 인상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적자를 감당하기 굉장히 힘든 상태인 거죠. 지난 3분기에 처음으로 약 2조 원 가까운 흑자를 한전이 기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빚이 204조나 되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이 정도 흑자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적자를 해소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4분기 지금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4분기 역시도 아마도 흑자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이 200조가 넘는 큰 부채를 어떻게 탕감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한전이 지금 계속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런 투자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좀 쟁점입니다.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가스요금의 경우에도 사실 그동안 계속 좀 동결 상태에 있다 보니까 현재 가스공사가 갖고 있는 미수금, 가스공사는 적자라 부르지 않고 미수금이라 부릅니다. 그 액수가 다 합쳐서 약 16조 원 정도의 비용이 그대로 쌓여 있고, 이거는 사실은 결국은 앞으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에 나누어서 다시 이제 갚을 수밖에 없는 비용이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전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한전이 지금 어떤 상태냐, 그렇게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만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특히나 과거에 석탄이나 핵발전소처럼 큰 발전소들이 건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 전력망들을 그냥 유지보수하는 정도면 상관이 없을 텐데, 새롭게 재생에너지망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전력망으로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력망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정부가 서해안 해저 전력 고속도로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 남쪽에서 이제 해남, 태안, 인천까지 연결되는 라인과 그리고 새만금, 태안, 영흥으로 연결되는 두 개의 라인을 가지고 약 8조 원짜리 해저 전력 케이블을 놓겠다는 계획인 거죠. 이쪽 호남 지역의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설비들이 들어서니까 이 전기를 수도권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8조 원이나 되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전력 이 송전망과 관련한 계획에서 민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아직은 이제 민영화 내지는 민자 사업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민간부 부분이 송전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럼 당연히 그 비용을 내게 되겠죠. 그 비용을 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상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지난 연말에 발표했고, 이 때문에 전력 산업이 민영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고속도로라든가 철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민간 자본을 끌어들였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이제 국민의 이용 요금이 나간다거나 또는 혈세가 투여되는 경우들에 안 좋은 예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연 민간이 송전망에 어느 정도 개입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11차 전력계획과 그 이후 계획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법률적으로
송전망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예외 조항들을 두어서 민간 기업도 국가기관 전력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고요. 21대 국회에서는 관련한 것들이 지금 논의가 안 되고 멈춰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4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가 되면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시게 되면은 그 민간 참여와 관련한 쟁점도 숨어 있습니다만은 이 법의 목적 자체가 신속하게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한 개발 사업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법 등등에 대해서 심사해야 될 내용들을 좀 이렇게 특례 조항을 줘서 빠르게 그냥 이 관련한 규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법이 앞으로 논의가 됨에 따라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전력산업과 관련해서 작년도 6월 달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밀양의 송전탑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들을 기억하신다면 사실 분산에너지, 즉 대규모로 석탄이나 핵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대도시로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력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를 짓고 그래서 이제 대규모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같은 것들이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광은 대도시의 지붕 위에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어디에나 거의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산 에너지에 적합한 그런 이제 에너지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들이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그런 취지하고는 많이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규모가 좀 작으면 분산에너지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분산에너지 그러면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 안에는 대표적으로 중소형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즉 SMR이라고 불리는 핵발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규모만 작으면 그것이 뭐 재생에너지든 핵발전이든 다른 에너지든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을 보게 되면은 그 용량과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40메가와트라는 설비 용량의 제한이 좀 분명히 있었는데 일종의 예외 조항을 둬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면 40메가 보다 크더라도 분산에너지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행령도 같이 되어 있어서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안에 지역별로 차등화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별 전기요금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송변전 비용들이 전기요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송변전 비용들을 포함시켜서 지역별로 요금 체계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부 지역에서는 반값 전기요금 이렇게 좀 불리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겠죠. 발전소 인근 지역에는 송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전기요금을 좀 싸게 해주고 서울처럼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는 멀리 송전해야 되니까 관련한 그 요금을 더 부과해서 좀 더 요금을 많이 내고 이렇게 된 것인데 이거 역시도 좀 독소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을 반값 전기요금으로 홍보하면서 그럼 전기요금이 싸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나 또는 전기를 많이 쓰는 설비를 그 지역에 유치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기사들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 분산에너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전력 수요지에 발전소를 분산해 놓자는 것이 원래 취지인데 역설적으로 전기요금을 반값 내지는 굉장히 싸게 전기요금을 공급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다시 전기를 많이 쓰는 설비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공장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분산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집중을 더 만들어 버리게 되는
그로 인해서 지역의 형평성이나 불평등, 차별, 환경적인 문제들이 다시 부각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4월 총선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쟁점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서는 원래 법이 갖고 있는 취지 내지는 문구와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소형 모듈형 원자로 또는 아까 전에 중소형 원자력 발전 이렇게 표현하는 SMR과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새롭게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형 모듈형 원자로라고 하니 뭐 이것이 과거에 있던 핵발전과 근본적으로 뭐가 많이 다른 거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원자로다. 그럼 왜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풍력과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용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큰 틀의 방향에서는 분산형 에너지, 즉 에너지 수요가 많은 곳에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이제 큰 틀의 에너지 전력업계에서의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핵발전은 점점점 규모를 크게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더 이 핵발전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으로 부각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이 우리도 작게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SMR 작은 핵발전소를 하겠다. 근데 이게 아직 지금 기술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8년도까지 이 ISMR이라고 하는 한국형 SMR을 연구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게 지금 일부 지자체들 또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SMR을 지역에 좀 더 분산형으로 많이 놓자라는 논의들이 됐습니다. 일부 이제 핵산업계 인사들의 경우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어차피 폐쇄되니 그 지역에 송전선로가 다 있지 않냐. 그러니 그 지역에 이 소형 핵발전소들을 건설하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진, 보령, 태양과 같은 석탄화력 발전소 밀집지에 소형 핵발전소를 지으면 좋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적도 있었고요. 울진군, 지금도 핵발전소가 많이 있는 울진군의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뉴스케일이라는 회사에서 핵발전소를 이제 수입해서 와보자. 뭐 이런 논의들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이 뉴스케일이라는 회사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세계 최초로 SMR을 상용화해서 미국에 건설하려고 했던 회사인데요. 근데 이 회사가 이 핵발전소를 미국 유타주에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가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여기 있는 발전소 전기를 살 계획이 없다라고 계획을 철회하면서 계획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전 세계 제일 첫 번째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SMR 계획이었는데 이게 무산됐다는 것은 사실은 언론에는 막 신규로 새로운 SMR이 막 확산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수입한 SMR이든 국내에서 개발하는 한국형 SMR이든 어쨌든 정부는 이런 SMR 건설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11차 전력 계획에 반영될 것인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소형 핵발전소 말고 기존에 건설하던 대형 핵발전소는 어떠냐? 신규로 짓겠다는 계획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죠. 언론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2기에서 6기 정도, 뭐 처음엔 10기까지 늘어난다는 얘기도 나왔다가 현재는 그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사실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핵발전소 신규 부지로 지정됐던 곳들이 다 이제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존에 정해놓은 부지에 지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부지를 찾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신한울 3, 4호기까지는 부지가 확정돼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는 부지가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디에 신규로 지을 것이냐. 과거에 논의가 됐던 삼척과 영덕은 완전히 부지가 해제되었고 삼척의 경우에는 최근 관광 휴양 복합단지가 그 과거 핵발전소 부지에 건설되는 걸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삼척에 신규 핵발전소가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영덕의 경우에는 아직 그 부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덕의 핵발전소를 신규 유치했다가 받았던 그 지원금들을 다시 중앙정부에 이제 다시 반환하는 과정에서 영덕군이 중앙정부와 지금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영덕 지역에서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다시 유치하자라는 분들이 유치 운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이제 지금 또 이제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 부지가 있는데요. 그 고리 핵발전소, 신고리 핵발전소 사이에 지금은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 한 2기 정도의 핵발전소를 더 넣을 수 있는데요. 이 장소가 사실상 이 신규 발전소 부지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신규 핵발전소를 짓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신규 부지를 어디로 지을 것이냐, 그 부지를 찾을 수 있겠느냐. 과거의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 때문에 무산됐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신규로 핵발전소를 짓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죠. 왜냐면은 핵발전소를 짓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사용 핵연료, 고준위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할 장소를 기존의 핵발전소를 지을 때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핵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이게 이제 지역의 기존의 핵발전소 지역에 사실상 임시 저장고를 증설하는 그런 계획들이 같이 이 법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역의 이제 시민사회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는 최근에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2월 국회에도 통과가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설사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은 이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겠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핵발전소 추가 건설,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계획이 담기게 된다면 이와 함께 맞물리게 될 것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조금 낯설거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재생에너지가 좀 늘어남에 따라서 양수발전소, 즉, 이 양수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펌프입니다. 우리 보통 쓰는 말로 하면 양수기 할 때 그 양수인 거죠.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이 있는 그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해가 진다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한 전력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늘리기 위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까지 6개 지역이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계획을 좀 추진했었고, 최종적으로 합천과 구례가 지금 이제 양수발전소 건설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이와 별도로 11차 전력계획에 추가로 또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수발전소는 물을 산 위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산속에 댐을 2개를 지어야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토목공사라서 환경 파괴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고 그랬었었는데, 요번에 그 합천과 구례 2군데 지역 양수발전소 선정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유치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양수발전소, 즉 재생에너지가 확충됨에 따라서 전력망도 보강하고 어떻게 이런 그 전력 저장 장치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들이 11차 전력계획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그 10차 전력계획에서 나왔던 실무안입니다. 아직 실무안이 나오지 않았고, 실무안이 나오게 되면 실무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안을 만들고요. 정부안을 바탕으로 해서 공청회를 진행하고요.
국회 보고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7월 정도에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실무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쟁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핵발전소가 건설될 것인지, 어느 지역에 양수발전소가 건설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담기지 않게 될 겁니다. 그냥 큰 틀에서 핵발전 용량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 예를 들면 2기 정도의 용량이 더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숫자 정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 순간부터 7월까지는 전국에서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들, 또 이제 송전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이런 측면들에서 오늘 지금 이 내용들은 앞으로 쟁점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의미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직 그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실무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숫자 몇 개는 아직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상 핵발전소가 증설될 것이고 전력 수요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발전소 건설 계획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 아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미리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런 거에 대한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이 전력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SMR이 무엇인지, 송전망이 어떤 쟁점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는지 좀 처음 들어보거나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통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이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토론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슈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단체 또는 어느 한 누군가가 문제를 다루기 힘듭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서 과연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특히나 저는 여기서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애자, 핵발전소를 없애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재생에너지를 앞으로 어떻게 증가시켜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시민사회 운동이 있거나 그러지 못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지역에서 반대 운동이 벌어지거나 논란이 벌어지면은 오히려 좀 회피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하기 위한 운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난 연말에 있었던 UN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2030년도까지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에 함께 합의하고 한국 정부도 거기에 함께 하기로 서명한 것을 저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0%에서 20%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한 최 10% 남짓 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용량을 앞으로 어떻게 2030년도까지 30% 또는 그 이상까지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국제적인 합의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들을 4월 총선을 계기로 더 많이 논의하고 함께 캠페인할 수 있는, 시민들을 설득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주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